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온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에도 연합뉴스 TV에선 다양한 뉴스들을 발빠르게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한 주간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입니다.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And we do have some work to do with Iran. 혹시 말씀 없으십니까?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하얀 이유가 뭔가요?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최미연입니다. 부동산 안정은 어느 정부에서나 큰 화두이자 아직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이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 후속 카드를 꺼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보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특혜를 축소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괄적 인상보다는 실거주 여부 등에 따른 핀셋 방식의 차등 적용이 유력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 조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다주택자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모친이 거주하는 고향집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하며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대통령의 주택 문제를 거론하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의 6채의 주택 보유를 문제 삼으며 맞대응했습니다. 연합뉴스 TV의 두 보도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라는 정책 변화와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을 시의성 있게 연결해 전달했습니다. 정부의 보유세 강화 기조와 핀셋 규제 가능성을 비교적 명확히 설명했고 정부의 세제 강화 기조와 여야의 공방을 충실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정책을 둘러싼 찬반 논리의 구조적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왜 규제에 반대하는지 예컨대 다주택자 입장에서 예상되는 세 부담 증가나 임대료 전가 가능성, 자산권 논란 등 핵심 쟁점이 충분히 설명되었다면 시청자가 사안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와 재판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군 수뇌부에 대한 직무 배제와 전직 장관의 1심 선고, 내란 전담 재판부 출범까지 이어지며 책임 규명이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무엇보다 향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심판 절차가 핵심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으로 지난 13일 직무 배제됐습니다. 전날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이어 이틀 연속 4성 장군이 직무에서 배제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은 당시 계엄 상황실 구성 준비와 관련한 의혹을 받고 있으나 수사 의뢰까지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받고 사전 모의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단전 단수가 실제 실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은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될 전망입니다. 서울고법이 23일부터 내란 외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가동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사건을 우선 심리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항소심도 이들 전담 재판부에 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김건희 씨의 2심은 내란 사건이 아닌 만큼 일반 배당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전개되는 군 인사조치, 전직 장관에 대한 1심 판결,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 출범까지를 연속적으로 조명하며 사태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직무 배제와 실형 선고, 항소 절차 등 각 단계의 진행 상황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전달해 사건이 제도권 안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심판 절차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국가 권력 책임 구조 속에서 어떤 판단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맥락적 분석이 보완된다면 보도의 깊이는 한층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파란 물결로 압승의 재현을 노리는 민주당과 반전을 모색하는 국민의힘이 셈법이 엇갈리는 가운데 지방선거의 윤곽이 어떻게 달라질지 연합뉴스 TV 보도를 통해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2018년 지방선거 결과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7곳 중 14곳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높은 대통령 지지율과 정권 심판론을 바탕으로 완승 재현을 기대하는 반면 지지율 정체에 빠진 국민의힘은 보수 괴멸 재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양당은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서울 경기에서 현역 프리미엄이 흔들리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동혁 대표와 갈등을 빚으며 경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장 대표는 뉴페이스 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연 경기지사 역시 지지율 선두에도 불구하고 당내 입지 논란 속에 친명계 인사들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수도권 공천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이 내부 갈등을 집안 싸움이라고 비판하며 보수가 분열된 채로는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설 의사는 전혀 없으며 자신의 정치적 소명은 보수 정당 재건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 TV의 보도는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의 전략 구도, 수도권 공천 갈등, 보수 진영 내부 분열까지를 입체적으로 연결해 선거 판세의 흐름을 비교적 잘 짚어냈습니다. 특히 수도권이 승패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환기하며 뉴스 가치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정치권 인사들의 발언 인용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 실제 여론 지형 변화나 정책 경쟁 구도에 대한 분석은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역 프리미엄 약화 가능성이나 보수 재편론이 유권자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구조적 설명도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 국경을 넘어 외교 통상 이슈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로비 활동과 각국의 규제 정책이 맞물리며 한미 관계에까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의 관련 보도를 통해 이번 사안의 배경과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6일 연합뉴스 TV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분쟁 조정에서 쿠팡이 45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 관련 분쟁은 2021년 36건에서 2025년 17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조정원은 거대 플랫폼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 이슈와 온라인 거래 확대를 분쟁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쿠팡이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인지도가 높지 않지만 최근 막대한 로비 활동을 통해 워싱턴 정가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미 의원들은 한국 정부의 규제가 쿠팡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며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관련 청문회까지 예고한 상황입니다. 외신들은 쿠팡이 최근 2년간 수백만 달러 규모의 로비 자금을 투입해 미 정치권을 움직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쿠팡의 대규모 로비 활동과 미 정치권의 움직임을 연결해 기업 이슈가 외교, 통상 문제로 확장되는 과정을 입체적으로 조명했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돋보입니다. 특히 구체적인 로비 금액과 미 의회의 반응을 제시해 사안의 규모와 파급력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한미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까지 짚은 점도 큰 의미를 가진 보도였습니다. 다만 한국 규제 당국의 문제 제기 내용과 법적 쟁점, 이해 관계자별 논리와 구조적인 배경을 구체적으로 비교 설명했다면 더욱 심도 있는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숙명여대 이류연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류연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토요일에 방송되는 연중기획 하모니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운명처럼 만나 가정을 일군 결혼 4년차 한국 우즈베키스탄 부부의 이야기가 담겼는데요. 일부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율라 씨와 대원 씨의 만남은 조금 특별했다고 합니다. 바로 율라 씨가 남편의 SNS 사진 한 장에 반해 적극적으로 연락을 한 건데요.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시간이 흘러 어느새 두 아이의 엄마 아빠가 된다고 합니다. 둘째 딸을 맞이할 준비에 때론 설레고 기분 좋은 긴장감으로 가득 찬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율라 대원 부부의 두 번째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방송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율라 씨네 집을 비추며 시작합니다. 출산을 앞둔 율라 씨는 아침부터 곧 태어날 둘째를 위한 준비에 분주한데요. 젖병 삶기부터 육아용품 소독까지 곧 있으면 만나게 될 둘째를 생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해봅니다. 꼬박 10달을 배에 품고 있었던 둘째 아이를 곧 만날 생각에 긴장도 되지만 설렘이 더 큰 나날들인데요. 작디 작은 육아용품들이 너무 귀엽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아들이 남편을 닮았기 때문에 둘째는 율라 씨를 닮았으면 좋겠다는 속마음도 내비쳐봅니다. 첫째 은우가 입었던 유아복들을 보여주는 율라 씨. 앙증맞은 크기의 옷들이 어떻게 저 옷들이 들어가지 싶을 정도로 너무 귀여웠습니다. 선물을 받았지만 은우의 몸집이 커서 입히지 못했던 새 옷들도 이제 주인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율라 씨의 우즈베키스탄 친구들이 집으로 놀러 오는 날인데요. 율라 씨의 순산을 기원하며 맛있는 음식들과 함께 소중한 축하 파티를 열어봅니다. 친구들도 자녀들을 데리고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친구의 딸을 안아보면서 미리 딸 바보 엄마 체험도 해봅니다. 율라 씨의 친구들은 유창한 한국말로 율라 씨에 대한 칭찬과 응원의 한마디를 이어갔습니다. 가족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대원 씨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많이 큰 아이들을 보여주는 율라 씨의 모습에서 예비 딸 바보 부부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흥겨운 음악에 맞춘 전통 댄스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전통춤을 함께 추며 건강한 출산을 기원해 보는데요. 친구들도 춤사 위로 진심 어린 응원을 전하고 율라 씨도 본격적인 댄스로 화답해 봅니다. 결혼식 때나 아기를 출산할 때,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추는 유명한 춤이라고 하네요. 친구들이 율라 씨를 위해 특별한 음식도 준비해왔는데 바로 올리비에 샐러드였습니다. 올리비에 샐러드는 삶은 달걀과 완두콩 등을 마요네즈에 버무린 우즈베키스탄 새해 음식인데요. 고향 음식이 그립다는 율라 씨의 말에 친구들이 깜짝 요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친구들과의 도란도란 힐링 파티를 마치고 아기가 태어나기 전 마지막 인사를 전해봅니다. 3주간 은우의 케어는 남편 대원 씨가 맡게 되는데요. 초보 아빠였지만 어느새 든든한 가장으로 거듭난 대원 씨입니다.
은우는 엄마랑 있을 때보다 아빠랑 있을 때 말을 더 잘 듣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된다고 율라 씨는 전했습니다. 함께 파이팅을 외치며 의지를 다져봅니다. 드디어 출산 예정일. 병원에 가져갈 출산용품을 챙겨 집을 나섰는데요. 첫째를 한번 출산해본 경험은 있지만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만큼 여전히 무섭고 긴장된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기 전 부부가 함께 은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후 율라 씨와 대원 씨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괜히 농담도 던져보는 남편 대원 씨의 모습이 전해졌는데요.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자 수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수술실은 혼자 들어가야 해서 걱정이지만 이렇게 남편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덜 된다는 율라 씨입니다. 벌써부터 아들이 보고 싶어 눈앞에 아른거린다고 전했는데요. 10달이라는 기간의 마침표를 앞두고 4년 전 첫째 아들 은우의 영상을 보며 긴장을 풀어봅니다. 아빠 대원 씨가 직접 손으로 은우의 탯줄을 잘랐다고 하네요. 이어지는 마지막 검진. 35주 때 조기 진통이 왔던 터라 빨리 아이가 나오나 했는데 율라 씨가 좋은 의지로 잘 버텨주었고 적당한 시기에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선생님의 소견이 전해졌습니다. 분만실에 들어가기 전 율라 씨와 대원 씨는 애틋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씩씩하게 수술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초조하게 수술실만 바라보고 있던 그때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둘째 공주님이 건강하게 수술실 밖으로 나왔는데요. 율두 주카님 아버님 맞으시죠? 네. 예쁘게 잘 태어났습니다. 예쁜 공주님이에요. 손가락, 발가락, 또 어디에 불편한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잘 살펴봅니다. 이미 첫째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을 지켜봤지만 그때와는 또 다른 기분이라고 대원 씨는 전했는데요. 첫째 은우는 더 크고 튼튼한 느낌이었다면 둘째는 더 작아서 그런지 더 보호하고 싶고 벅차고 뭉클한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더없이 작고 어린 한 명의 자녀를 새롭게 맞이하면서 율라 씨와 대원 씨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을 또 한 번 다짐해봅니다. 뒤이어 대원 씨에게 보내는 율라 씨의 영상 편지가 이어졌는데요. 결혼해줘서 고맙고 아기도 잘 봐줘서 고맙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해. 이어서는 부부가 찍은 갓난아기 은서의 영상이 전해졌습니다. 영상 너머로 들리는 율라 씨와 대원 씨의 웃음소리와 목소리가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울기도 우렁차게 잘 우는 은서. 셋에서 넷이 된 만큼 더 꽉 찬 행복으로 채워갈 율라 씨 가족을 응원하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율라 대원 부부의 두 번째 이야기 잘 만나봤습니다. 류현 학생 이번 연중계 하모니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습니까? 네, 저는 우즈베키스탄 친구들이 율라 씨의 순산을 기원해준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렇군요. 물론 이 처음 접하는 노래와 춤이 좀 특별하게 다가온 것도 있지만 결혼식과 출산 또 중요한 순간들을 앞두고 함께 춤을 추면서 축하하는 색다른 풍습이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또 율라 씨가 이 고향 음식을 먹고 싶다는 그 말 한마디에 직접 음식을 해서 방문한 장면도 인상 깊었는데요. 낯선 한국 땅에서 이렇게 각자 자녀도 낳고 또 기르면서 잘 지낼 수 있는 이유 중에는 바로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같은 나라에서 온 친구들의 우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군요. 맞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위해주는 사람들만 있다면 환경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숙명여대 이류현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향해 강경한 부동산 메시지를 이어가면서 관련 기사도 번물을 이루고 있는데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시장 반응과 이를 다루고 있는 언론 보도는 균형을 지키고 있는지 오늘 TV와 비평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정부가 투기용으로 다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에 대한 세제 또는 금융 혜택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를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네. 언론도 이를 자세하게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골자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정부가 이제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제와 금융 정책의 강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예.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그동안 한시적으로 유지해온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오는 5월 9일부터 다시 시행한다는 것이죠. 예. 다주택자의 중과 유예 조치는 4년 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집주인의 세금 부담을 덜어줘서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려는 취지였지만 기대만큼 매물이 나오지는 않았죠. 오히려 서울의 집값은 다시 뛰었고 또 되풀이된 과세 유예로 비정상이 정상처럼 굳어진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미칠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유예 종료 직전에 체결되는 거래에 한해 잔금과 등기 기간을 일정 기간 연장해주는 한시적 예외 조항을 뒀는데요. 언론에서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또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금융정책에서도 변화 신호가 감지됩니다. 예. 정부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 조건과 관련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혜택을 이제 축소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금융지원의 문턱을 높여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려는 의도라고 전했습니다. 예. 또 정부가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손볼 것이라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임대사업자들이 최대한 매물을 내놓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풀이하면서 이 물량이 시장이 풀리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저렴한 임대차 매물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다주택자에겐 매도 기회를 주고 또 안 팔고 버티겠다는 집주인에게는 예정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세제 원칙에 부합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있는 집은 매도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과세 원칙을 지키면서 시장의 부작용은 계속 살펴야 한다면서 정부 개입이 시장을 오히려 왜곡시키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렇다면 정부의 이 같은 압박이 실제로 매물 증가세로 이어졌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이고 시장 분위기에 대한 기사도 참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좀 있었습니까? 네, 정부의 압박이 이제 실제 매물을 이제 늘려서 시장을 안정시킬지 아니면 오히려 매물 잠김으로 이어질지 시장의 반응을 살피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예. 한국부동산원의 집계를 인용한 보도를 보면 2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예. 최근 2주 연속 하락했다고 전했고 실제 매물과 관련한 부동산 거래 통계에서도 매도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송파구의 아파트 매물이 한 달 전보다 24.5% 증가해서 서울 전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예. 서초구는 16.1%, 강남구는 15.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강남권에서는 이제 호가를 낮춘 매물도 일부 등장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해당 매물에는 다주택자 급매물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는 내용도 전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러한 그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하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세금 부담이 늘어난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에 보유 전략을 택하거나 수도권 외곽 지역부터 처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세제 정책의 한계와 또 매물 출혈 속도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렇군요. 중앙일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이어서 6월에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는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의식한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매물 출회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하지만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이제 수요가 급격히 유입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에 한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인데요. 대출 여력이 부족해서 매물을 소화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정부는 다주택자 매물로 공급을 좀 늘려서 네. 거래 회복도 그렇고 집값 안정을 좀 유도하겠다는 방침인 것 같은데 언론이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을 많이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이제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다양한 분석을 내놨는데요. 네. 우선 조선일보는 양도세 중과가 매물 증가로 직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세부담이 커질수록 매도 대신 증여나 보유 전략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세율을 높인다고 해서 이제 반드시 시장에 물량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규제가 반복되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그 자체가 거래 위축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부작용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예. 반면에 한겨레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특혜를 정상화해 시장의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정책의 취지가 시장의 변화를 이끌었다고 전했습니다. 예. 다만 매수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매물 증가가 곧바로 거래 회복이나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일단 정책의 취지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으니 이후 단계적 효과를 기대해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을 향해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망국적 투기를 편든다 이런 네. 내용이었는데 교수님 이 같은 비판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SNS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어떤 그 연일 그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미 4년 전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이제 와서 날벼락이라고 비난한다면서 망국적 투기를 두둔하거나 또 정부에 대한 억지 비판만큼은 좀 자중해달라고 밝혔는데요. 네. 언론이 다주택자의 세제 강화나 대출 규제에 대해서 시장 불안을 너무 부각시킨다는 것입니다. 네. 또 이제 다주택자의 매도로 임대가 줄면 전월세가 오르니 다주택을 권장 보호하고 또 뭐 세제 금융 혜택까지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이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어떤 문제 의식에 있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심리에 크게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세금 폭탄, 거래 절벽 같은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이제 접근하는 보도는 정책의 효과를 왜곡시킬 수가 있죠. 그렇죠. 특히 정책의 취지와 단계적인 실행 계획 또 이에 따른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은 채 예. 뭐 일시적인 가격 변동만 강조하거나 또 부작용의 가능성을 크게 부각시키는 모습은 망국적인 투기를 정말 부추기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언론 보도를 비판하는 사례가 반복되면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까지 위축되는 분위기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면서 뭐 정부 역시 정책의 목표와 근거를 보다 투명하게 설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매 정권마다 애는 쓰고 있습니다만 결국엔 잡지 못했고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이제 뭐 비동산 집값인 건데 그런 만큼 언론의 역할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우리 국민은 역대 정부가 내놓은 수많은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기대와 또 실망을 반복해 왔습니다. 시장은 정책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고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반복된 데에는 언론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책과 시장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세율이 최대 얼마나 오르는지 또 대출 규제가 얼마나 강화되는지 단편적인 정보를 가지고 뭐 극단적인 사례를 예로 들면서 뭐 일부가 전체인 양 사실을 호도하는 보도는 없었으면 합니다. 앞으로의 언론 보도는 왜 이런 정책이 나왔는지 또 단기적인 효과와 중장기 목표가 무엇인지까지 맥락을 좀 제공하는 역할을 해줬으면 합니다. 예. 국민들이 정책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시장에 나도는 소문이나 또 시장을 교란시키는 해석에 의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체감할 수 있도록 실제 거래량이나 매물의 증감 또 지역별 편차를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주고 단기적인 반응과 또 장기적인 흐름을 좀 구분해서 분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부동산 시장은 기대 심리에 민감합니다. 사실과 근거를 중심으로 균형 있게 전달하려는 언론의 노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이 기억해야 할 내용까지 도움 말씀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